어떻게 내 딸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사람이야. 그날 나는 내 딸의 상견례 자리에서 내 딸을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누군가의 멱살을 잡았다. 숨이 막힐 만큼 참았던 말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말았다. 내 딸을 팔아넘기려는 그 집안의 얼굴을 보고서야 나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닌 짐승이 되어갔다. 나는 평생 현장에서 일하며 손에 굳은 살을 달고 살아왔다. 남들 눈에는 그저 힘만 쓰는 일용직으로 보였겠지만 내게는 그 어느 직장보다 소중한 일터였다. 왜냐면 그 일터에서 버틴 날들이 모여 내 딸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에 보내고 그 아이가 웃을 수 있는 인생을 만들어줬기 때문이다. 딸은 내게 전부였다.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둘이서만 몇십 년을 버텨왔다. 딸은 사춘기 때도 큰 말썽 없이 늘 나를 생각해줬고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로 그러던 딸이 얼굴을 붉히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나 결혼하고 싶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어떤 남자인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딸의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하지만 딸은 행복해 보였다. 그 표정을 보는데 내가 무얼 더 따질 수 있었겠나. 그래서 상견례를 하기로 했다. 내가 가진 건 많지 않아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그리고 마침내 상견례 날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날 나는 몰랐다. 내 딸의 인생을 송두리째 삼키려는 끔찍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상견례 장소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이상함을 느꼈다. 남자는 멀쩡해 보였지만 그 뒤에 앉아있는 남자의 부모가 딸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눈빛. 그건 사람이 아닌 물건을 고르는 상인의 눈빛이었다. 딸이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자 사돈댁이라는 여자는 혀를 차며 이렇게 말했다. 아이고 그래도 얼굴 하나는 곱네 그려. 근데 집안은 뭐 그렇게 내세울 게 없지? 나는 순간 마른 침을 삼켰다. 하지만 더 참아야 했다. 딸을 위해서. 그러자 그 집 남편이라는 사람까지 끼어들었다. 혼수는 많이 바라진 않아요. 요즘 집 장만도 힘드니까. 신랑 쪽에서 집은 다 해줄 거고 신부 쪽에서는 뭐 적당히 성의만 보이면 되죠. 아가씨, 오빠들한테 받을 거 좀 있어요? 아님 아버지한테? 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나는 의자를 잡고 손이 떨렸다. 딸은 조용히 말했다. 저희 집은 아빠 혼자 벌어서 키워주셨어요. 저 그런 거 기대하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자 사돈댁 여자가 비웃음을 터뜨렸다. 요즘 세상에 혼수도 못 맞출 거면 어떻게 우리 집에 올 생각을 했대. 아버지가 일용직이라며? 아가씨 사돈 될 뿐이 현장 일꾼이라고는 좀. 그 순간 내 속에서 무언가 끊어졌다. 몇십 년을 참고 억누르고 웃어넘기던 자존심이 처참하게 짓밟히는 소리가. 딸은 울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고 나는 내 딸의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인간으로 남아있을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남자의 아버지 멱살을 움켜쥐었다. 다시 한번 내 딸 모욕해봐라. 내 평생의 전부를 건다. 내가 어떤 인간인지 보여줄 테니까. 식당 안이 얼어붙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는지.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그 집안은 상견례가 끝난 직후 더 큰 함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내 딸을 거짓말과 빚과 폭력으로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팔아넘기려 한 끔찍한 진실이 그 뒤에 숨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은 조용히 걸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발끝만 바라보며 걸었다. 나는 옆에서 발걸음을 맞춰가며 딸의 표정을 눈치만 봤다. 말을 건네야 하는 건 알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집 앞에 다다랐을 즈음 딸이 갑자기 멈춰섰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미안해. 그 말이 내 가슴을 갈랐다. 왜 미안하다는 거지? 뭘 잘못했다는 거지? 잘못한 건 우리 둘이 아니라 우리를 깔보고 딸을 흡사 물건 취급하던 그 집 사람들이었는데 나는 말없이 딸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 말했다. 아빠한테 그런 말 듣게 해서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저 사람들은 그걸 보지도 않고 딸은 말을 끝맺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네 아빠가 어떤 아빠인데 사람들이 뭐라 떠들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아빠는 너 하나면 다 되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든 그건 그 사람들 수준을 보여준 거지. 너 때문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나는 속으로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그 자리에서 참지 않았다면 아마 큰 사고가 날 뻔했다. 그만큼 딸을 향한 모욕은 나를 짐승처럼 만들어버렸다. 하지만 그 일이 전부가 아니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됐다. 상견례가 끝난 지 하루 뒤 딸의 휴대전화로 신랑이라는 남자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우리 부모님 너무 솔직해서 놀랐지. 근데 결혼하려면 서로 맞춰야 하잖아. 그러니까 혼수 쪽은 조금만 더 준비하면 될 것 같아. 딸은 그 메시지를 읽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나에게 폰을 보여줬다. 메시지를 읽는 순간 나는 손가락이 굳어버렸다. 말이 안 나왔다. 저 남자, 딸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 정말로 딸을 사랑한 게 맞긴 한 건가? 아니면 그저 자기 집안의 입맛에 맞게 이용하려고 했던 건가? 딸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나 다시 생각해 볼게. 이 결혼 아닌 것 같아.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차라리 안도감이 들었다. 딸이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하지만 안도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날 저녁 딸이 씻고 나왔을 때 전화가 다시 울렸다. 신랑 쪽 어머니였다. 딸이 받지 않으려고 하자 나는 대신 받았다. 여보세요. 그러자 전날 상견례 했던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짜증과 비웃음이 뒤섞인 그 목소리. 아이고 아버님. 그날 일은 그냥 넘어가요. 어차피 결혼하려면 서로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그렇죠. 근데요. 아버님이 일용직이라 이래저래 빠듯하실 텐데. 딸내미 결혼시키려면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요. 신랑 집에서 집을 해준다니까. 그녀는 사람의 마음을 쑤셔 찌르는데 천재였다. 단 한 문장, 딱 한마디만으로 나의 가난함을 모조리 들춰냈다. 나는 말없이 듣다가 조용히 물었다. 결혼은 서로 사랑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혼수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자 그 여자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아버님, 세상 물정도 모르시네. 며느리 들어오는데 빈손으로 올 순 없잖아요. 신랑 집에 맞춰야지. 게다가 아버님 집안은 뭐 하나 내세울 것도 없는데 딸내미가 그래도 얼굴 하나는 반반하니까 우리가 받아주는 거죠. 나는 그 자리에서 핏줄이 서늘하게 식는 기분을 느꼈다. 돈으로 딸을 사고 파는 듯한 말투. 행복이 아니라 계산, 타산, 득실, 딸의 인생을 그들은 숫자로 바라보고 있었다. 딸은 내 얼굴을 보며
무슨 말을 들었는지 눈치챘는지 입술을 꽉 깨물었다. 나는 딸에게 말했다. 이 결혼하지 마라. 이 집은 아니다. 딸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그때부터였다. 상견례 자리에서 멱살을 잡은 나를 그 집안은 그냥 두지 않았다. 상견례 이후 그 집에서 꾸며낸 거짓말, 딸을 묶어두기 위한 속임수, 내가 상상조차 못한 지옥이 우리 집 문턱까지 밀려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지옥의 문을 열어젖힌 건 바로 딸의 휴대전화로 온 메시지는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도착했다. 딸은 씻고 침대에 누워 있었고 나는 거실에서 TV도 켜지 않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때 딸 방에서 진동음이 울렸다. 딸이 급히 폰을 들여다보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뒤 문이 살짝 열렸다. 딸의 얼굴은 이미 새하얘져 있었다. 아빠, 이거 봐야 할 것 같아. 딸은 손을 떨며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메시지는 신랑이라는 남자에게서 온 것이었다. 우리 엄마가 상견례에서 뭐 좀 세게 말하긴 했지만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잖아. 근데 너희 아빠가 그 난리를 치는 바람에 우리 집에서는 결혼 반대 분위기야. 너도 빨리 입장 정리해야 돼. 결혼하고 싶으면 우리 집에 맞춰야지. 그냥 내 말만 믿고 따라와 올바른 결혼이 되게 할 테니까. 나는 손에 든 전화기에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딸에게 사과를 하기는커녕 상견례에서 멱살을 잡힌 걸 오히려 딸에게 책임 돌리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집이 반대하면 결혼을 못할 거라 협박하며 맞춰라, 따라와라, 딸을 압박하고 있었다. 딸은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나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어. 결혼이라는 게 사랑만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집은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것 같아. 나 너무 무서워. 무서울 거 없다. 우리는 둘이잖아. 누가 뭐라고 하든 내 편은 아빠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 딸은 그 말에 잠시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문제는 이 메시지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 뒤로 하루가 멀다 하고 기괴한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다. 혼수 못 맞추면 우리 집에서 욕 나와. 너 감당할 수 있어? 오늘 우리 엄마가 너 얘기하면서 한숨 쉬더라. 아버지가 일용직이라며 결혼하면 내가 자리 잡을 때까지 힘들겠다더라. 그래도 너는 나 좋아하니까 그 정도는 참고 넘어가야지. 여자가 결혼하면 다 참고 사는 거야. 딸은 매번 울먹이며 말했다. 아빠, 이 사람 왜 이러는 거야? 처음에는 따뜻했는데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거야? 나는 모든 것이 불안해졌다. 딸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도간에 갇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한번 갇히면 못 빠져나오는 곳. 나는 그 집안을 가만둘 수 없었다. 딸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죄책감을 이용해 딸을 조종하려 들고 있었다. 그때였다. 딸이 갑자기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나는 깜짝 놀라 달려가 딸의 손에서 폰을 낚아챘다. 새로 도착한 메시지 한 줄이 내 눈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솔직히 말할게. 우리 집이 너랑 결혼시키려는 이유, 너도 이제 알 때 되지 않았냐? 당신 아버지 빚 문제 때문에 결혼하면 우리가 그거 정리해줘야 하니까 서로 도와야지. 결혼은 계약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얼른 날짜 잡자.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내 빚? 나는 대출도 없고 평생 신용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다. 딸은 더 기절할 듯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아빠 빚이 있어?
나 처음 듣는데.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없다. 단 한 푼도 없다. 저 집에서 꾸며낸 거다. 딸을 물건처럼 얻어가려고 온갖 거짓말을 하는 거다. 딸은 그제야 눈물을 터뜨렸다. 내 딸을 잡아두려고 내 명의를 도용한 것처럼 꾸미고 거짓빛 이야기를 만든 그 집. 그들의 목적은 딸과 결혼이 아니라 딸을 잡아두고 우리 집에서 무언가를 뜯어내려는 것이었다.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딸의 휴대전화를 들고 그 남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 전화에서 나는 상상도 못한 진실을 들었다. 진실은 그 집안보다. 나는 딸의 폰을 꽉 쥔 채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기까지 딱 3번 숨을 고르고 마지막으로 딸의 눈을 바라봤다. 딸은 두려움에 굳은 눈으로 나를 믿는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귀에서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몸이 긴장했다. 전화를 받는데 걸린 시간은 단 3초도 안 됐다. 그러나 내게는 몇 분처럼 느껴졌다. 여보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전날 상견례 때처럼 순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어딘가 비웃는 느낌, 나를 얕잡아 보는 기운이 가득했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너, 내 딸한테 보낸 메시지. 그게 무슨 뜻이냐? 내 빚이라니. 그게 뭔 소리냐? 전화기 속.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남자가 툭 내뱉듯 말했다. 아버님, 솔직히 말해서 상견례 때 아버님이 그렇게 소리치고 우리 아버지 멱살까지 잡았잖아요. 우리 집에서는 이미 기분 많이 상해 있어요. 근데 아버님이 빚이 있으니까 결혼하면 서로 도움 되겠다. 그 말이죠. 딸내미도 편해질 테고. 순간 귀에서 피가 솟구치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딸을 위해 어떤 희생을 했는지도 모르는 남자가 나와 딸의 인생을 숫자 하나로 감매기고 있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내 이름으로 된 빚은 없다.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자 남자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이 모르는 게 많네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 본인도 모르게 이름 들어가는 경우 많아요. 뭐 그게 아버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집에서는 그 빚을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형식 잘 맞춰서 결혼시켜주겠다는 거고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딸내미가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그 순간 내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이 남자 그리고 그 가족은 딸을 결혼시키려는 게 아니라 딸을 포획하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결혼이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그 안에는 빚, 계산, 통제, 소유, 이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다. 딸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딸을 데려가면 얻는 이득이 있으니까 우리 둘을 이용해 자신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챙기려고 한 것이다.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목소리를 낮추고 단호하게 말했다. 내 딸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이 결혼? 그딴 건 없다. 너희가 꾸며낸 거짓말 전부다. 내가 밝힐 거다. 다시는 내 딸 건들지 마라. 그러자 남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아버님이 뭘 안다고 그러세요? 이건 어른들끼리 해결할 문제 아닌가요? 딸내미랑 얘기해서 혼수라도 제대로 준비하면 우리 집에서는 넘어갈 생각도 있다니까요. 아버님이 괜히 일 키우지 마세요. 불이익.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한 번 더 피가 거꾸로 치솟았다. 딸에게 불이익.
그게 무슨 뜻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나는 짐작할 수 있었다. 딸에게 압박을 가하고 죄책감을 씌우고 결혼이라는 이름의 족쇄를 채우려는 것. 나는 바로 소리쳤다. 내 딸을 협박하겠다는 거냐? 그러자 남자가 조용히 말했다. 협박이라뇨. 그냥 아버님이 현명하게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딸내미가 우리 집에 오면 앞으로 살면서 편할 텐데 아버님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더는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다. 그들에게는 사람의 마음이 없었다. 딸의 미래도 내 인생도 아무 의미가 없었다. 딸은 오직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 그뿐이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딸에게 말했다. 이 결혼 절대로 안 된다. 저 집은 우리 딸을 잡아먹을 집이다. 딸은 그 말에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내 품에 안겨 와락 울었다. 나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아빠가 지킨다. 절대 너를 저 집에 넘기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등을 돌리기로 결심한 순간 그 집의 진짜 속내가 한 번 더 모습을 드러냈다. 집요함, 악의, 그리고 상상조차 못한 다른 목적. 그들은 절대 딸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우리 집 초인종을 울린 사람들 때문에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그 집에서 다음 날 아침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도 않은 시각 집 초인종이 갑자기 울렸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올 사람은 없었다. 나는 이상한 불길함에 딸과 눈빛을 마주쳤다. 딸은 혹시나 하는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나 역시 딸이 부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초인종은 끊이지 않고 계속 울렸다. 마치 문을 열 때까지 계속 누르겠다는 듯 참을성 없이 오래 울렸다. 나는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가 문 앞에 작은 렌즈로 밖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식어버렸다. 문 앞에는 전날 상견례를 함께했던 신랑 쪽 어머니가 서 있었다. 그 옆에는 양복을 어설프게 갖춰 입은 남편까지 서 있었다. 둘은 마치 뭔가 따지러 온 사람처럼 눈빛이 시퍼렇게 서려 있었다. 딸은 거실에서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이 하얘졌다. 나는 무엇을 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문을 열지 않을 수가 없었다. 혹시 이웃들이 볼까 걱정도 됐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조금만 열었다. 왜 오셨습니까? 그러자 여자는 딱 잘라 말했다. 아버님, 우리 집에서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어제 통화하신 거 저희도 들었습니다. 결혼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깨겠다니 그건 아니죠.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우리 딸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집에 보낼 생각 없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눈을 부릅뜨고 말했다. 아버님이야말로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시네. 정작 결혼할 당사자는 우리 아들과 아가씨인데 아버님이 왜 이렇게 난리를 치세요? 아버님이 빚 문제 때문에 우리가 도와준다고 한 것뿐인데 그걸 왜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이세요?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다시 말하지만 내 이름으로 된 빚은 없다. 없는 걸 있다고 우겨서 딸을 묶어두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만 돌아가라. 하지만 여자는 전혀 물러날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며 아버님, 현실 좀 보세요. 딸내미 나이도 있고 지금 나오는 집도 없고 직장도 변변치 않고 아버님 혼자 벌어 키우셨다면서요. 그럼 더더욱
우리 집에서 받아주는 게 감사해야죠. 우리는 집까지 해주겠다 했어요. 근데 혼수 하나 제대로 못 맞춘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면 어떡해요? 그 말은 대놓고 우리 집을 밟아 누르는 말이었다. 딸은 멀리서 그 말을 듣고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녀의 어머니가 없다 보니 내 딸에게는 내가 전부였고 그걸 이 사람들은 약점처럼 들춰내고 있었다. 나는 더 큰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딸 혼수 없어도 된다. 혼수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다. 근데 당신들에겐 사람이 없다. 딸을 데려가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집이다. 그러니까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 그러자 여자의 표정이 확 달라졌다. 화가 치밀어 오른 듯 눈을 치켜뜨고 말했다. 아버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우리가 정식으로 문제 삼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들 마음 다쳤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상견례 자리에서 폭행 시비 일으킨 것도 우리가 그냥 넘겨준 건데 그거 문제 삼으라면 우리도 할 말 많아요. 딸내미가 이렇게 아버님 때문에 불이익 당하면 그건 어디까지나 아버님 책임이라 생각하세요. 나는 놀라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협박을 하고 있었다. 아들의 마음이 다쳤다고? 상견례 자리에서 폭행? 멱살을 잡은 건 사실이지만 그들이 먼저 우리를 비하하고 딸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딸은 더는 못 듣겠다는 듯 현관 앞으로 달려왔다. 저희 결혼 안 할게요. 저희 둘 다 편하게 살 수 없는 집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냥 돌아가세요. 저도 제가 뭘 원하는지 이제 확실해요. 그러자 여자는 얼굴 근육이 일그러지며 날카롭게 말했다. 아가씨가 이렇게 고집세면 앞으로 좋은 사람 못 만난다. 아버지가 이렇게 나서서 딸 인생 망치는 거 나중에 아가씨가 얼마나 원망할지 두고 봐요. 그녀는 마지막까지 독을 퍼부으며 현관을 떠났다. 문이 닫히는 순간 딸은 바닥에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딸의 머리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너 잘못한 거 없다. 절대 없다. 잘못한 건 저 사람들이다. 우리가 지킨 거야. 무너지는 집에서 너를 지킨 거다. 딸은 눈을 감고 내 품에 얼굴을 묻었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다. 정말로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며칠 뒤 딸이 다니던 회사로 누군가 찾아갔다. 그리고 그날 이후 딸의 일상이 딸이 다니던 회사로 누군가 찾아간 것은 사건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었던 그 평온한 며칠, 딸은 회사에서 묵묵히 일했다. 집에서는 울음이 잦아들고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의지가 보였다. 하지만 사람의 악의는 한번 시작되면 쉽게 끊기지 않는 법이었다. 그날 딸은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시각 부장님께 호출을 받았다. 딸은 무슨 일인지 몰라 노트북만 챙겨서 회의실로 향했다. 회의실 문을 열자 딸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테이블 맞은편 그 남자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양복 상의를 제대로 걸치지도 않은 채 두 팔을 꼬고 딸을 기다리고 있었다. 딸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그 여자는 전날 우리 집에서 보였던 표정 그대로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가씨, 이렇게 피하면 문제 해결되니? 아버님이야 뭐 감정적으로 나오니까 그렇다 쳐. 근데 아가씨까지 이러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딸은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회사, 딸이 그래도 안전하다고 느끼던
세상에서 몇 안 되는 공간이었는데 그곳까지 침범당했다. 부장님은 상황을 몰라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보는 듯했다. 딸은 목소리가 흔들린 채 말했다. 여긴 회사예요. 왜 여길 오신 거예요? 제발 그만하세요. 그러자 여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딸에게 성큼 다가오며 말했다. 결혼 문제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깨면 우리 집에서는 피해가 너무 크다. 우리 아들한테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 줄 알아? 아가씨가 갑자기 도망치듯 연락 끊고 부모님까지 나서서 예의를 모르면 앞으로 결혼 생활이든 뭐든 무슨 문제가 생기든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어? 딸은 고개를 저었다. 저희 더는 결혼할 생각 없어요. 사랑도 아니었고 이제는 무서워요. 부탁이에요. 정말로 그만하세요. 그러자 여자는 입꼬리를 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는 안 돼. 아가씨가 우리 아들을 버렸다는 식으로 소문이라도 나면 회사에서 얼마나 곤란해질까? 요즘은 직장에서도 평판 중요하다면서. 그 말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던 부장님의 얼굴을 굳게 만들었다. 그래서 딸은 더 움츠러들었다. 정말로 자신의 일자리를 잃게 될까봐 공포가 가슴을 조였다.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 그러세요? 저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정말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빠는 저 보호하려고 한 거고, 전 그냥 정상적인 결혼을 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러자 여자는 딸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눈을 치켜뜨며 속삭였다. 아가씨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구나. 우리가 진짜 마음먹으면 아가씨도 아버님도 평범하게 못 살게 만들 수 있어. 결혼?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서 이 난리가 났다고 생각해봐. 누가 불쌍해질까? 딸은 몸에서 힘이 빠져 바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회사 회의실 바닥에서 딸은 몸을 움츠리고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부장님이 그제야 뛰어들어 그 여자를 말렸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회사는 사적인 문제로 찾아오실 곳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나가주세요. 그러자 여자는 부장님을 노려보며 말했다. 아가씨가 우리 아들 상처 준 거 회사에서 모를 일은 아니죠? 조만간 정식으로 얘기하러 오겠습니다. 이건 예사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 여자는 회의실을 나갔다. 딸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져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며 울었다. 부장님은 딸에게 다가와 작게 말했다. 괜찮으세요? 일단 진정하고 오늘은 조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일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회사에 공식적으로 항의해도 돼요.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세요. 그러나 딸의 마음은 이미 산산이 부서져 있었다. 직장에서조차 누군가 자신을 침범할 수 있다는 두려움, 아무도 자신을 지켜주지 못할 것 같은 공포. 딸은 조퇴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계속 울었다. 휴대전화는 켜두기 무서워 가방 속에 넣은 채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 딸은 현관에서 무너져 둘러매듯 안아야 했다. 나는 딸을 붙잡고 숨을 골라주며 말했다. 누가 우리 딸 건드린 거냐? 이제는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다. 아무도 너에게 상처 못 준다. 절대. 그러나 그날 밤 딸의 폰으로 새로운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그 메시지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더 위험했고 더 악랄했다. 그것은 딸에게 협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딸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의도였다. 그 메시지에는 단 한 문장,
하지만 그 한 줄이 우리 가정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 문장은 이랬다. 우리가 원하는 건 결혼이 아니다. 딸내미가 우리 아들 옆에 있으면 우리가 필요한 걸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결혼식은 형식일 뿐이다. 딸은 메시지를 읽자마자 그 자리에서 숨이 멎은 듯한 표정을 짓더니 몸이 휘청하며 그대로 쓰러졌다. 나는 놀라서 달려가 딸을 부축해 거실 소파로 옮겼다. 딸의 눈은 풀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마치 온몸의 피가 한순간에 빠져나간 사람처럼 힘이 전혀 없었다. 딸은 겨우 입을 떨며 말했다. 아빠, 그 사람들 결혼이 목적이 아니래. 그냥 나만 데려가면 뭘 얻을 수 있다는데 그게 뭔지 너무 무서워. 나는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아무 걱정 마. 아빠가 지켜. 절대 너 건드리게 안 둬. 아무도 너를 데려가지 못해. 절대로. 하지만 나는 속으로 떨렸다. 그들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딸의 몸? 딸의 월급? 우리 집을 이용할 무언가? 아니면 그보다 더 위험한 무엇인가? 나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평생 현장에서 보아왔다. 남의 인생을 자기 이익을 위해 쓰는 사람들. 겉으론 친절해도 속은 시커먼 사람들. 감정이 아니라 이득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 집은 딱 그런 느낌이었다. 딸이 잠들어 있는 사이 나는 휴대전화를 켜서 그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다. 결혼은 형식일 뿐 딸내미가 우리 아들 옆에만 있으면 우리가 필요한 걸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으니까. 나는 읽는 것만으로도 몸서리가 쳐졌다. 그 한 문장은 딸을 이용하겠다는 말이었다. 그것도 결혼이라는 이름을 앞에 내세워 법적으로 엮어두려 한다는 말. 나는 주먹을 꽉으며 생각했다. 저 집은 우리 딸을 사람이 아니라 수단으로 보는 집이다. 심장이 먹먹해졌다. 내가 평생 지켜온 아이가 누군가에게 도구로 넘어갈 뻔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고 치욕스러웠다. 그 밤 딸은 악몽에 시달리며 자다 깨달을 반복했다. 몸을 부르르 떨고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딸 곁에서 밤새 한숨도 못 잤다. 그날 밤은 마치 집안에 어둠이 깃든 것 같았다. 그 어둠은 문 밖에서부터 스며든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기가 우리 집안을 들어오려는 기척이었다. 다음 날 나는 결심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그 집을 무너뜨릴 증거가 필요했다. 그 집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딸에게 접근했고, 무슨 목적으로 결혼을 추진했는지 모든 것을 파헤치기로 했다. 그래서 나는 그 남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오후에 보자. 혼자 나와라. 얘기할 게 있다. 딸은 놀라며 말했다. 아빠 혼자 가지 마. 저 사람들 아빠한테도 무슨 짓 할지 몰라. 나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빠는 괜찮다. 평생 현장에서 별사람 다 겪어봤다. 저런 사람들한테 아빠가 질 것 같냐?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내가 끝을 봐야 한다. 더는 너를 울릴 수 없게. 딸은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 4시 나는 약속 장소로 나갔다. 조용한 골목길,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곳, 누군가와 싸우더라도 딸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멀리 떨어진 곳을 골랐다. 대략 10분쯤 기다렸을까? 그 남자가 나타났다. 전날 전화에서 보였던 여유롭고 오만한 태도가
그 얼굴에도 그대로 묻어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너희 집이 원하는 게 뭐냐? 왜 우리 딸을 데려가려고 하냐? 왜 결혼이 아니라 딸만 옆에 있으면 된다고 했냐? 숨기지 말고 말해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남자는 잠시 눈을 깜빡이더니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여 말했다. 아버님, 진짜 모르세요? 나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말해라. 진실을. 남자는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다. 아버님 딸이 우리 집 사정에 필요한 자격을 갖췄거든요. 결혼은 그걸 쉽게 만드는 방법일 뿐이에요. 아버님은 몰라도 그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딸내미가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건 다 해결되죠. 나는 숨을 삼켰다. 대체 그 자격이라는 게 뭔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떤 끔찍한 예감이 목을 조여왔다. 나는 다시 물었다. 그 자격이 뭐냐? 우리 딸한테 왜 그런 게 있다는 거냐? 그 남자는 천천히 웃으며 입을 열었다. 그건요. 아버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예요. 아버님 딸이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서 우리 가족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받는 혜택이 크거든요. 그게 뭐냐고요? 아버님이 그걸 알면 더더욱 놀라실 거예요. 나는 뼛속까지 서늘해졌다. 그의 말은 분명히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뜻이었고 그 조건이란 것 때문에 딸이 표적이 된 것이 분명했다. 그러자 남자가 아주 천천히 진짜 목적을 말하려던 순간 골목길 한쪽에서 낯선 남성 2명이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 남자가 보낸 사람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골목길에서 나는 처음으로 이 결혼이 아니었다면 딸이 평생 어떤 함정에 빠졌을지. 골목 끝에서 다가오는 남자둘. 나는 그들을 보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결혼 문제나 집안 싸움이 아니었다. 아주 계획적이고 아주 오래된 무엇인가가 딸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는 느낌이었다. 남자둘은 입에 아무 말도 담지 않은 채 무표정한 얼굴로 골목을 걸어왔다. 그들의 걸음은 보통 사람의 걸음보다 느렸지만 기이하게도 멀리 있는 사람 같지 않았다. 딱 근처까지 와 있는 것처럼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 사이 신랑이라는 남자는 아무렇지 않은 듯 가볍게 웃었다. 우리 사람들인데 아버님 겁먹지 마세요. 해칠 생각은 없으니까 그냥 확인하러 온 거죠. 나는 한 발 물러나며 말했다. 확인? 뭘 확인하러 온 거냐? 우리 딸에게 무슨 조건이 있다는 거냐? 대체 말해라. 지금 바로. 남자는 영악하게 눈을 가늘게 뜨며 똑같은 단어를 반복했다. 조건. 그게 중요하죠. 아버님 딸은 특정 기준을 충족해요. 우리 집안이 필요로 하는 기준. 이건 아버님이 평생 일하셔도 모르는 세상 이면의 이야기입니다. 그 말투, 마치 자신은 전부 알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한 우월감. 그 웃음은 인간이 인간에게 지을 수 있는 가장 불쾌하고 모욕적인 웃음이었다. 나는 이 악물고 말했다. 딸한테 손 떼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가만 안 둔다. 말을 해라. 무슨 기준이냐? 왜 우리 딸이 표적이 됐냐? 그러자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걸 아버님이 알아야 할까? 우리 입장에서는 딸내미가 우리 아들 옆에만 있으면 절차가 쉬워지는 거고 아버님 입장에서는
딸이 좋은 집으로 시집 가는 거고 서로 윈윈이잖아요. 그 순간 뒤에서 다가온 두 남자가 잠시 멈춰섰다. 마치 내가 하는 대답을 지켜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골목의 공기가 숨조차 삼킬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다. 나는 더는 참지 못했다. 너희가 원하는 건 결혼이 아니라 딸을 잡아두는 거다. 그 이유가 뭐든 절대 못 데려간다. 여기서 끝이다. 남자가 피식 웃었다. 아버님, 세상을 너무 착하게 사셨네. 결혼은 반반이 아니에요. 힘 있는 쪽이 이기는 거지. 아버님은 혼자고 우린 가족 전체가 움직이는데 누가 이길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뒤에서 서 있던 남자 하나가 머리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형님, 이제 가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 그 아버지 입장은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충분히 확인? 나는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봤다. 그들이 확인한 건 내 입장이 아니었다. 내가 강하게 나오고 협박을 받아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사실. 즉, 직접 딸을 데려가는 방식은 쉽지 않다는 것. 그 말은 그들이 다른 방식을 쓸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버님, 우리도 조용히 끝내고 싶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이렇게 나오면 방법이 많지는 않아요. 딸내미는 마음 약하니까 아버님처럼 고집 안 부리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가씨는 쉽게 설득될 수도 있어요. 아버님이 막으려 하면 더 복잡해지고요. 나는 핏줄이 서늘하게 식는 느낌을 받았다. 딸을 직접 데리러 오지 못하면 딸에게 접근해 심리적으로 조종하고 압박하고 다른 방법으로 끌어낼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회사까지 찾아온 행동에서 충분히 드러나고 있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다. 아버님, 아가씨는 우리 집에 오게 돼 있어요. 운명 같은 거죠. 그게 좋든 싫든 결과는 같을 거예요. 그 말은 협박이 아니었다. 확신에 찬 선언이었다. 그날 밤 나는 골목에서 돌아오며 심장이 갈라지는 것 같았다. 딸이 가진 조건, 그들이 노리는 혜택,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결혼식조차 필요 없다는 말.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다. 그녀들이 원한 건 사랑도, 가정도, 행복도 아니다. 딸이라는 사람이 어떤 가치, 어떤 이득, 어떤 지위를 그 집안이 이용해 먹으려는 것이었다. 나는 그날 밤 결심했다. 이제는 기다릴 수 없다. 맞서야 한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 인생을 다 걸어야 한다. 적어도 딸 하나는 절대로 저 집에게 빼앗길 수 없으니까. 하지만 그 결심을 하기도 전에 더 충격적인 사실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 다음 날 딸의 서랍에서 전혀 뜻밖의 문서가 발견되면서 이 사건의 본질이 완전히 뒤집혔다. 그 문서가 말해주는 진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딸이 누군가의 표적이 되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표적의 이유가 딸 자신도 몰랐던 특별한 정보 때문이라는 것. 그 문서는 우리 가족의 인생을, 딸이 회사에서 당한 일, 골목에서 그 남자와 그의 사람들을 마주친 일, 그 모든 게 무섭고 위험했지만 그 다음 날 딸의 방에서 발견된 그 문서만큼 소름 끼치는 것은 없었다. 그 문서는 딸이 집에 들어온 뒤 가방에서 옷을 꺼내다가 서랍 모서리 틈으로 떨어져 있던 걸 딸이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다. 딸은 처음 그 문서를 펼쳤을 때
얼굴이 백지처럼 변했다. 그리고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나는 딸이 덜덜 떠는 손으로 쥐고 있는 종이를 천천히 빼앗아 읽었다. 그 문서는 어딘가에서 날아온 익명신고서였다. 내용은 간단했지만 충격적이었다. 신분 변경 예정자 명단, 대상자, 조건 충족, 관련 가구로 배치 가능. 딸의 이름이 그 문서의 대상자에 적혀 있었다. 나는 처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신분, 변경, 배치, 마치 사람을 물건처럼 다루는 단어들이었다. 딸은 입술을 떨며 말했다. 아빠, 이거 몇 달 전 회사 우편함에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나는 이게 광고인 줄 알고 버리려다 이상해서 보관만 했어. 근데 너무 무서워. 나는 문서를 다시 읽었다. 문서는 복사된 종이였고 딱히 발신처도 없었다. 그런데 문서 아래에 찍힌 도장은 어떤 기관인지 식별할 수 없었지만 정식 문서 느낌을 풍기는 묘한 모양이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문서의 아래 적힌 한 줄이었다. 해당 대상자는 가게 구성원 변경 시 특정 가구로 이동 가능. 상대 가정이 동의할 경우 심사 없이 자동 편입. 나는 그 한 줄을 보고 머리가 찢어질 듯 아팠다. 가게 구성원 변경, 이동 가능, 편입. 그 말은 결혼을 통해 딸을 어딘가의 가구로 편입시키려 한다는 뜻이었다. 딸은 울면서 말했다. 아빠, 그 사람들 이 문서 때문에 나를 노린 거 아닐까? 내가 뭘 가진 것도 아니고 돈도 없는데 왜 자꾸 날 데려가려는지 이제 알 것 같아. 대상이 나였어. 나는 경악했다. 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아무 특별한 것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고 우리 집안은 더더욱 내세울 것 없는 그냥 서민이었다. 그런데 왜 딸의 이름이 이런 문서에 있는 것인가? 나는 손으로 그 문서를 가리키며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이건 누가 보낸 거냐? 어디서 난 거냐? 왜 우리 딸이 이런 명단에 들어있는 건데? 딸은 겁에 질린 눈으로 말했다. 정말 몰라. 아빠, 나 그냥 살았어. 그 사람 만나기 전에도 특별한 일 없었어. 그냥 회사 다니고 집 오고 그게 다였어. 그 문서는 딸은 물론이고 나조차 알지 못한 어떤 정보, 어떤 기록, 어떤 분류 같은 것이 딸에게 적용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천천히 하나의 의문이 머리를 붙잡았다. 혹시 그 집이 딸의 정보를 어딘가에서 얻은 건 아닐까? 딸의 조건, 딸의 자격, 딸이 특정 기준을 충족한다는 남자의 말. 그리고 결혼은 형식일 뿐 딸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면 된다. 라는 메시지. 모든 퍼즐이 끔찍한 형태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 집은 딸을 사랑한 게 아니라 딸이 가진 특정 자격을 노리고 다가온 것이다. 마침내 딸은 무너져 울었다. 아빠, 그 사람들 이 문서를 알고 있었던 거야. 그게 분명해. 나랑 결혼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 얻으려고, 나를 데려가려고. 나는 딸의 양 어깨를 붙잡고 숨을 겨우 삼키며 말했다. 괜찮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제부터 아빠가 이 문서의 출처를 찾을 것이다. 딸을 표적으로 삼은 이유 모두 밝힐 거다. 절대 그 인간들 뜻대로 안 된다. 아빠가 모두 끝낼 거다. 그런데 그 직후 딸의 휴대전화가 갑자기 울렸다. 발신자는
숨기고 싶었지만 이미 예상하고 있던 그 남자의 이름이었다. 딸은 공포로 숨을 삼키며 화면을 바라봤다. 깜빡이는 전화 표시 아래 메시지 미리 보기 한 줄이 떠 있었다. 그 문서 찾았지? 딸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그 남자는 딸이 문서를 발견한 것까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딸에 대한 감시, 추적, 감독이 이미 시작됐다는 걸 뜻하고 있었다. 그런데 진짜 지옥은 그 다음 문장에 있었다. 이제부터 아버님보다 우리 말을 따라야 돼. 아가씨는 이미 선택된 사람이니까. 딸은 떨며 말했다. 아빠, 나 이제 어떡해. 저 사람들, 내가 뭐가 된 거야. 그날, 딸은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말을 입 밖으로 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되어버릴 것 같았다. 그리고 그때 결심했다. 이제는 숨을 수도, 도망칠 수도, 기다릴 수도 없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집의 진짜 목적, 딸이 가진 자격의 정체, 그들이 노리는 이득, 전부 밝혀야 했다. 이제 이 싸움은 결혼 문제가 아니라 딸이 발견한 문서, 그리고 그 남자가 보낸 메시지, 이미 선택된 사람, 그 한 문장이 우리 집안에 깊게 박힌 칼날처럼 계속 마음을 찔렀다. 딸은 방 한구석에서 양팔을 감싸 안고 몸을 웅크린 채 울었다. 나는 딸 곁에 앉아 등을 천천히 토닥였지만 그 어떤 말도 딸의 공포를 잠재울 수 없었다. 한참을 울던 딸은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저 사람들 언제부터 나를 알고 있었을까? 왜 난 모르는데 저 사람들은 나에 대해 너무 잘 알아. 내 회사도 알고, 집도 알고, 심지어 이 문서까지 나보다 먼저 알고 있었어. 도대체 왜? 나는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정말로 왜 그들이 딸의 존재를 파악하고 왜 몇 달 전 문서까지 알고 있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딸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느꼈다. 숨기면 딸의 공포는 더 커질 뿐이었다. 나는 딸의 손등을 감싸며 말했다. 저 사람들은 딸이 가진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 거다. 딸이 몰라도 저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딸을 그렇게까지 데려가려고 하는 거다. 우리 집을 모욕하면서까지. 딸은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근데 아빠, 난 가진 게 없는데. 난 그냥 평범했어. 학교도 평범, 회사도 평범, 연봉도 평범. 나한테 무슨 자격이 있다는 거야. 그때 나는 딸의 뺨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딸 아이 낳고 엄마가 병원을 다니다가 한번 서류를 잘못 받았던 적 있다. 너 어릴 때 엄마가 상담받던 기록이 중간에 어딘가로 넘어갔다고 병원에서 사과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별일 아니라고 했는데 혹시 그때의 기록이. 딸은 놀라서 숨을 들이켰다. 아빠 설마 그 기록 때문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른다. 아빠도 정확히는 모른다. 근데 너를 대상자라고 부른 그 문서, 그게 너를 추적하는 누군가의 손에 들어갔다면 그 손이 그 집으로 이어진 거일 수도 있다. 딸은 그 말을 듣고 몸을 떨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빠, 그럼 나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었던 거야? 나는 그 말을 부정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딸이 가진 문서, 그 집의 태도, 그들의 집착, 그리고 그 남자가 했던 말. 딸내미가 특정 기준을 충족해요. 그 모든 것이 딸의 과거, 딸의 기록, 딸의 신분, 딸이 알지 못했던 어떤 조건, 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날 나는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느꼈다. 딸이 그저 돈이나 혼수 때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어딘가의 데이터, 어딘가의 기록, 어딘가의 명단에 등록돼 있었을 가능성. 그 기록이 누군가에게 전달됐고 그 누군가가 그 기록을 필요로 하는 집안에게 넘겼고 그 집안은 그걸 알아보고 딸을 찾기 위해 접근한 것. 그 모든 연결이 끔찍할 정도로 정확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딸의 휴대전화가 또 울렸다. 이번에는 메시지가 아니라 음성 파일이었다. 발신자는 그 남자의 어머니가 아닌, 오히려 듣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낯선 번호. 음성 파일 제목은 단 한 글자였다. 확인. 딸은 겁에 질려 재생 버튼을 누르지 못했고 나는 대신 천천히 눌렀다. 그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낮고 건조하고 마치 사무적으로 읽는 듯한 목소리. 대상자 2단계 확인 완료. 배치 과정에서 연락함. 반응 확인 중. 접촉 유지. 딸은 그 자리에서 숨을 들이마시다 그대로 벌벌 떨기 시작했다. 음성은 이어졌다. 해당 대상자는 심리적 압박에 취약, 가정 내 일방적 결정에 쉽게 동요, 가족 구성원 중 보호자 1명, 저항 강함, 추가 조치 검토 필요. 나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몸속 피가 얼어붙었다. 추가 조치, 배치 과정, 접촉 유지, 대상자, 딸은 단순히 결혼 상대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관찰 대상,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사람, 어딘가에서 정해진 목적 아래 던져진 이름, 그리고 그 접촉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 남자, 그의 부모, 그 집을 뜻한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음성은 마지막 한 문장으로 끝났다. 대상자는 곧 이동 가능 상태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그 말을 듣는 순간 딸은 비명을 지르며 내 품에 안겨 울었다. 아빠, 나 너무 무서워. 나 왜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거야? 난 그냥 평범하고 싶었는데. 나는 딸을 끌어안고 입술이 마를 정도로 말했다. 걱정 마라. 절대 너 못 데려간다. 아빠가 살아있는 한 단 한 발짝도 저 집에 못 가. 내가 끝까지 막는다. 끝까지.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다. 두려워하고 있을 시간도 없다. 딸을 노리는 그 집의 본질, 그 문서의 출처, 누가 딸을 대상자로 만든 것인지 모두 파헤친다. 아무리 깊은 어둠일지라도 딸을 위해 음성 파일을 들은 밤, 집 안 공기는 마치 누구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숨조차 가쁘게 만드는 긴장으로 가득했다. 딸은 방 한구석에서 담요를 온몸에 감싸고 계속 울컥이는 숨을 참아내기 바빴다. 나는 딸 옆에 앉아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지켰다. 혹시라도 누군가 문을 두드리기라도 하면 나는 그 자리에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랐다. 그만큼 내 안의 분노는 사람을 넘어 짐승 그 이상으로 깊어지고 있었다. 새벽 3시쯤 딸은 계속 떨며 말했다. 아빠,
나 죽을 것 같아. 이게 무슨 일이야? 나를 왜 대상자라고 부르는 거야? 나는 딸의 손을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이건 내가 만든 일이 아니야. 누군가가 너를 노리고 너를 표적 삼고 너를 이용하려는 거다. 너는 죄가 없다. 절대 없다. 딸은 고개를 젓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근데 왜 내 이름이 그 문서에 들어있는 거야? 내가 뭘 했길래 나 같은 사람이 왜 선택된 거야? 그 질문은 정말로 무거웠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진실은 아직 말하지 않은 사실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딸과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딸아, 너 어릴 때 엄마가 아팠지. 그때 병원에서 정신 상담도 받고 서류가 오가고 했던 거 기억은 안 나겠지만 그때 어떤 자료가 잘못 등록됐다고 병원에서 말한 적 있었다. 아빠도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엄마가 힘든 시기였으니까 그냥 행정 오류라고 생각했다. 근데 혹시 그게 내 기록으로 들어가서 어딘가에 남아 있었던 건 아닐까 한다. 딸은 입을 막으며 말했다. 아빠,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나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엄마 잘못도 아니고 너 잘못은 더더욱 아니다. 문제는 그 기록을 누가 가져갔는지, 그걸 누가 넘겼는지, 그리고 누가 그걸 바탕으로 너를 노렸는지, 그게 중요한 거다. 딸은 눈물을 닦아내며 말했다. 그럼 그 집은 내 과거를 알고 있었던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너보다 먼저 그 말을 듣는 순간 딸의 눈빛이 공포를 넘어 절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 모든 소름 끼치는 정보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실마리는 바로 그 문서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딸을 진정시키고 문서를 다시 펼쳤다. 문서 하단, 발신처가 없고 도장만 찍힌 그 이상한 종이 무언가가 자꾸 내 마음을 끌었다. 한글로 적힌 문서임에도 단어들이 마치 군사 용어 같았고 행정 용어 같았고 그러면서도 일반인이 절대 접할 수 없는 폐쇄적인 어휘들이 섞여 있었다. 딸도 말했다. 아빠, 이 문서 일반 회사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학교 것도 아니고 그냥 정부 기관 같은 느낌인데 근데 왜 발신처가 없어? 나는 손가락으로 문서의 구석진 부분을 훑다가 작게 적힌 숫자 조합을 발견했다. 딸이 빠르게 말했다. 저거 서류 번호야? 근데 왜 일반 문서 번호랑 다르게 생겼어? 나는 그 숫자 조합을 보며 오싹한 생각이 지나갔다. 이건 일반 문서가 아니다. 이건 등급이 높은 곳에서 어떤 데이터를 다룰 때 사용하는 형식 같다. 이건 누군가가 우리를 감추려고 일부러 발신처를 뺀 문서다. 딸은 손을 입에 갖다 대며 말했다. 그 사람들, 이 문서를 가지고 나한테 접근한 거야. 그리고 그 조건을 이용해서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그 집으로 넣으려 한 거야. 나는 그 말을 듣고 대뇌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딸은 단순히 누군가의 아들이 좋아해서 결혼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딸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던 집안의 목표물이었던 것이다. 이제 퍼즐은 거의 맞춰지고 있었다. 일달의 과거에 기록된 어떤 정보, 이 그 기록이 특정 기관으로 넘어감.
3그 기록이 익명 문서 형태로 다시 누군가에게 전달됨. 4. 그 문서를 가진 집안이 딸을 발견하고 접근. 5. 결혼이라는 미명 아래 딸을 데려가 그 조건을 이용하려 함. 그리고 그 음성 파일은 딸의 심리 상태, 가정 상황, 보호자 성향까지 파악해 보고하고 있었다. 즉, 딸은 오래전부터 감시당해 왔고 그 집은 그 정보에 따라 딸에게 최적으로 접근한 것이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가 발자국을 옮기는 소리가 들렸다. 딸은 몸을 움츠리고 공포로 입을 막았다. 나는 숨을 멈추고 조용히 현관으로 다가갔다. 발자국은 문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기척 없이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그저 문 앞에서 서 있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고 숨을 참으며 귀를 문에 바짝 댔다. 그리고 그때 문 밖에서 귓가에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문 좀 여시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낯설지도 놀랍지도 않은 바로 그 남자의 아버지였다. 딸은 방에서 비명을 삼켰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또 한 문장이 들렸다. 대상자 이동 일정. 오늘 밤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문 밖에서 들린 한 문장. 대상자 이동 일정. 오늘 밤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협박도 경고도 아니었다. 그건 이미 결정된 절차의 통보였다. 나는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떨리기 시작했다. 딸은 방문 틈으로 겁에 질린 눈만 내밀고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삼켰다. 문 밖의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그 침묵이 초인종보다 노크보다 더 공포스러웠다. 그리고 무슨 소리도 없이 그 기척은 조용히 사라졌다. 딸은 그제야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한 손으로 가슴을 붙잡고 숨을 몰아쉬었다. 아빠, 오늘 밤이라니. 오늘 나를 데려간다는 거야? 나는 딸을 붙잡고 떨리는 손으로 등을 감싸 안으며 말했다. 걱정 마라. 아빠가 있다. 절대 못 데려간다. 아무도 너한테 손 못 댄다. 하지만 말과 달리 내 심장은 몸속에서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 문서, 그 음성 파일, 그 집의 행동,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개인 감시가 아니라 조직적, 계획적, 시스템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들이 딸의 일상, 딸의 심리, 우리 집의 구조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밤이 이동 일정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 집 상황도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곧바로 집 앞 모든 창문을 확인하고 문을 모두 잠갔다. 딸의 방 창문에는 무거운 책상과 서랍장을 밀어붙여 밖에서 쉽게 열 수 없게 만들었다. 딸은 겁에 질려 내 뒤를 붙잡고 따라다니며 말했다. 아빠, 경찰에 신고하면 안 돼? 경찰에 말하면 도와줄까? 나는 잠시 망설였다. 경찰을 부르는 건 당연한 대응이지만 이 사건은 일반적인 스토킹이나 가정 문제의 범위를 넘어서 있었다. 문서의 형식, 도장의 형태, 음성 파일의 말투, 그리고 딸을 대상자로 부르는 말. 이건 누군가, 그럴 권한을 가진 누군가가 딸의 정보를 다루고 있었다는 의미였다. 경찰이 개입한다고 해서
이 문서의 출처를 밝힐 수 있을까? 그들의 배치 대상 기준을 찾을 수 있을까? 그 집안을 움직이는 배경을 풀 수 있을까? 게다가 그 남자와 그의 아버지는 경찰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었다. 딸의 회사까지 찾아오던 사람들이다. 공식 기관을 이용해 딸을 반대로 압박할 수도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경찰은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 편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문서의 출처를 보면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다. 우리가 먼저 그 문서의 진짜 주인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딸을 왜 노리는지, 그 조건이 뭔지 알아내야 한다. 딸은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아빠, 그럼 오늘 밤 어떻게 버텨? 나는 결단을 내렸다. 이 집에서 못 버틴다. 일단 나랑 같이 나가자. 사람 많은 곳으로, 카메라도 많고 다른 사람 눈이 많은 곳으로 가야 한다. 그 사람들, 사람 많은 곳에서 움직이지 못한다. 밤은 밖에서 버티자. 차 안에서라도 절대 이 집에서 기다릴 수 없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계속 나왔지만 두려움을 누르고 결심한 것처럼 보였다. 나는 급히 짐을 챙겼다. 물, 딸의 신분증, 옷가지 몇 벌, 그리고 문제의 문서. 집을 나서기 직전 나는 현관을 바라봤다. 문 너머 어둠 속 누군가 또 서 있을까?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 문을 살짝 열자 밖은 어둡고 조용하고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더 불안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소름. 딸과 함께 조심조심 나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내려갔다. 혹시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까?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계단을 하나하나 내려갈 때 딸은 내 옷자락을 꽉 잡고 있었다. 밖에 나와 파랗게 멍든 밤거리 위로 희미한 가로등만 틈틈이 비치고 있었다. 나는 딸을 차에 태우고 바로 이동하려 했지만 차를 열기 전 어깨 너머로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는 듯한 찰나의 느낌이 지나갔다.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기척은 있었다. 발소리도 숨소리도 아닌 누군가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딸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나 그 사람들 벌써 주변에 있는 것 같아. 나는 조용히 딸을 차 안에 넣고 문을 잠갔다. 그리고 운전석으로 돌아가는 순간 멀리서 낯선 차 한 대의 헤드라이트가 천천히 우리 쪽으로 향해 오고 있었다. 그 차는 우리 방향을 향해 주차도 하지 않고 서행으로 다가왔다. 유리창 너머 사람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안쪽은 깜깜했다. 딸은 차 안에서 입으로 손을 막으며 말했다. 아빠, 저거 그 집에서 보낸 사람들 아니야? 나는 그 차가 어느 정도 가까이 오자 딸의 앞문을 빠르게 닫으며 소리쳤다. 딸아, 머리 숙여. 고개 들지 마.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아빠가 지킨다. 절대 그 차에 못 가게 한다. 하지만 그 차는 멈추지 않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우리 차 앞쪽으로 다가오더니 마치 우리가 타고 있는 차를 둘러싸려는 듯 각도를 틀었다. 그리고 그 차의 창문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이 싸움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천천히 다가오던 그 낯선 차량,
유리창이 내려가는 순간 밤 공기보다 더 무거운 공포가 우리 위로 내려앉았다. 딸은 차 안에서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몸을 작게 웅크렸다. 나는 운전석 문을 잡은 채 몸을 돌려 그 차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유리창이 절반쯤 내려가자 안쪽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어둡게 빛나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엔 아무 감정도 아무 긴장도 없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우리의 반응마저 예상하고 있다는 듯한 무표정한 얼굴들. 그중 한 남자가 차 안에서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는 대화를 하러 온 겁니다. 그 목소리는 누구보다 차분했지만 그게 오히려 더 큰 공포를 불러왔다. 나는 최대한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대화는 필요 없다. 가라. 우린 너희와 아무런 관련 없다. 딸에게서 손 떼라. 남자들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우리 쪽으로 시선을 옮기며 말했다. 대상자 이동이 오늘 밤이라는 건 이미 통보드린 내용입니다. 아버님이 어떻게 나오든 그 일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안쪽에서 식은 피가 훅 끓어오르는 느낌을 받았다. 딸은 차 안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저 사람들 진짜 나 데려가려고 온 거야. 나는 곧바로 차 문을 잡아 세게 닫고 운전석으로 뛰어들어갔다.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절대 문 열지 마라. 고개 숙여. 아빠 말만 들어. 그리고 나는 시동을 걸었다. 차가 부르릉거리며 깨어나자 앞쪽 차량의 남자들이 천천히 말렸다. 아버님, 도망가시면 추적해야 합니다. 그럼 더 번거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대화를 합시다. 딸내미에게도 그게 더 안전합니다. 안전? 그 단어는 입 밖에 나오자마자 무겁게 내려앉는 협박이었다. 딸을 대상자라 부르는 집단이 안전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비웃음이었다. 나는 그 말에 답도 하지 않고 기어를 후진으로 넣었다. 그리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 페달을 힘껏 밟았다. 차는 뒤쪽으로 튀어나가며 바퀴가 바닥을 긁었다. 앞쪽 차량의 남자들이 잠시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나는 방향을 틀어 그들을 피해 빠져나갈 틈을 만들었다. 딸은 몸을 숙인 채 양손으로 귀를 막고 있었다. 내 심장은 미친 속도로 뛰고 있었고 머리는 온통 딸의 안전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차가 골목 밖으로 빠져나가자 딸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저 사람들 우릴 쫓아올까? 나는 처음으로 거짓말을 해야 했다. 걱정 마라. 아빠가 있어. 절대 못 따라와. 우리 눈에 보일 때까지 멀리 가자. 사람 많은 곳으로 가자. 빛 많은 곳으로 가자. 하지만 백미러를 보는 순간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나는 알 수 있었다. 멀리 그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우리 뒤를 따라오는 것이 보였다. 절대 급하게 쫓아오는 속도는 아니었지만 절대로 놓치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우리 뒤를 따라붙고 있었다. 딸은 내 표정을 보며 공포에 떨며 말했다. 아빠, 뒤에 불빛, 저거 그 차지? 나는 숨을 참으며 대답했다. 괜찮다. 아빠가 있다. 절대 못 데려간다. 절대. 하지만 그 말은
내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다. 우리는 도시 외곽으로 빠져 사거리마다 불빛이 많은 쪽으로 차를 몰았다. 사람 많은 곳, 감시 카메라 많은 곳, 경찰서 근처를 지나가며 내 머릿속은 계속해서 하나의 결론만 떠올랐다. 이 사람들은 딸을 데려가기 위한 조직이었다. 그리고 오늘 밤이 그들이 정한 이동 일정이었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든 딸은 절대 그들의 손에 넘어가선 안 됐다. 그때 딸의 휴대전화가 갑자기 울렸다. 화면엔 숫자 0으로만 가득 찬 발신 표시. 딸은 숨이 넘어갈 듯 말했다. 아빠, 이 번호 받지 마. 제발. 그러나 전화는 연속으로 울렸다. 거의 명령처럼 집요하게 세 번째 벨이 울릴 때 딸은 갑자기 소리쳤다. 아빠, 저 번호, 저 사람들 번호야. 나는 차를 세우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은 손을 꽉 조여 말했다. 걱정 마. 받지 않는다. 절대 받지 않는다. 너 상대로 하는 모든 연락. 이제 아빠가 막는다. 그러나 네 번째 벨이 울리자 전화는 자동으로 연결되었다. 그들의 의도였다. 딸의 휴대전화에서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차분하지만 석연치 않은 목소리. 대상자 이동 시간이 앞당겨졌습니다. 아버님, 협조하십시오. 지금은 도망칠 때가 아닙니다. 딸은 숨을 삼키며 울었다. 나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더 줬다. 너희 뜻대로는 절대 안 된다. 끝까지 막을 거다. 딸은 내 손에서 절대로 못 데려간다. 그러자 전화를 건 남자는 단 한 문장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아버님, 대상자는 이미 선택돼 있습니다. 당신이 막아도 결과는 같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도착? 도착이라니? 도착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었다. 그 순간 100m 속 뒤따라오던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높이며 100m 속에서 그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마치 우리가 도망칠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듯. 이제는 추격이 아니라 회수를 하겠다는 움직임이었다. 딸은 비명을 삼키며 양손으로 좌석을 꽉 잡았다. 나는 이가 부딪힐 만큼 운전대를 꽉 쥐고 도로 한가운데로 차를 몰았다. 뒷차의 헤드라이트는 어둠 속에서 독처럼 번쩍였다. 어떤 감정도, 어떤 망설임도 없이 그저 임무를 수행하듯 정확한 속도로 우리를 따라붙었다.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저 사람들 정말 나를 데려가려는 거야. 오늘 밤 진짜로.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빠가 지킨다. 절대 못 데려간다. 너는 내 딸이다. 아무도 내 딸 건드리지 못한다. 그러나 내 말과 뒷차의 속도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뒷차는 육중한 몸을 가진 짐승처럼 길 위를 미끄러지듯 달려 우리 바로 근처까지 바짝 붙기 시작했다. 나는 즉시 차선을 틀어 대형마트 근처 밝은 도로로 방향을 바꿨다. 사람도 많고 차량도 많고 무엇보다 CCTV가 많은 곳. 그곳에서라면 뒷차도 함부로 나서지 못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그저 희망일 뿐이었다. 뒷차는 우리가 방향을 바꾼 것까지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똑같이 코스를 따라붙었다. 심지어 차간거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딸의 손은 이미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아빠, 저 차, 우리랑 속도가 똑같아. 엄청 가까워지고 있어. 나는 정신을 집중하며 더 밝은 길로 차를 몰았다. 도로 옆에는 편의점, 약국, 북카페, 사람들의 형체가 스치듯 보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딸은 호흡이 점점 거칠어졌다. 아빠, 숨 못 쉬겠어. 나 정말 잡혀갈까봐. 나는 소리를 지르듯 말했다. 절대 안 된다. 아빠가 있다. 끝까지 간다. 절대 잡히지 않는다. 그러나 그 순간 뒷차가 갑자기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우리 차 뒤를 밀듯이 달려들었다. 쾅! 차가 크게 흔들렸다. 딸이 비명을 질렀다. 아빠! 나는 이를 악물고 차를 곧바로 바로 세웠다. 스티어링 휠 위로 내 팔이 덜덜 떨렸다. 뒷차는 우리 뒤에서 엔진만 낮게 울리며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우리가 차에서 내리기만 하길, 마치 그 순간을 즐기는 듯한 침묵. 내 심장은 복부까지 쿵 하고 내려앉았다. 딸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아빠, 나 무서워. 살고 싶어. 아빠랑 있고 싶어. 나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너는 살아. 아빠가 지킨다. 절대 못 데려간다. 절대. 나는 차를 움직여 더 밝은 대로로 빠져나갔다. 뒷차는 잠시 멈추는 듯 하더니 다시 우리 뒤로 서서히 붙기 시작했다. 그들은 거리를 조절하며 마치 한 가지를 전제로 움직이는 듯 했다. 우리는 반드시 너희에게 도착한다. 그 기척, 그 추격, 그 여유,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절대 단독으로 움직이는 집단이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주고 있었다. 도심으로 들어갈수록 차량과 사람은 많아졌다. 그럼에도 뒷차는 절대 놓치지 않았다. 나는 결국 도심 외곽에 24시간 운영되는 대형 병원 주차장을 향해 차를 몰았다. 병원, 수많은 CCTV, 비상벨, 보안 요원, 수시로 움직이는 사람들. 딸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이 많은 곳에 숨어야 했다. 딸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저 사람들 병원까지 들어오진 않겠지? 나는 딸의 눈을 바라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못 들어온다. 여긴 그들의 구역이 아니다. 여기서 버티자. 여기서 밤을 넘기자. 하지만 병원 주차장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그 믿음도 또 하나의 환상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 뒷차가 병원 입구에서 절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이곳이 자기들 구역이기라도 한 것처럼 주차장으로 그대로 들어왔다. 나는 숨이 끊어질 듯 말했다. 딸아, 문 걸어 잠고. 절대 내리지 마. 몸 낮춰. 고개 들지 마. 아빠가 지킨다. 뒷차는 우리 차에서 서서히 가까워지며 거의 일정한 속도로 회전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를 코너로 몰아넣고 있었다. 병원 주차장 조명 아래 그들의 차는 악마처럼 윤이 빛났다. 딸은 울부짖었다. 아빠, 어디로 가?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해? 나는 심호흡을 하며 말했다. 딸아, 병원 안으로 가자. 이 차에서 내리면 사람들 있는 곳으로 뛰어. 아빠가 뒤에서 막는다. 너는 무조건 사람들이 보이는 곳으로 들어가. 절대 뒤돌아보지 마. 절대로.
딸은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빠 혼자 괜찮아? 나는 딸의 머리를 짧게 쓰다듬었다. 아빠는 괜찮다. 너만 살면 된다. 너만 살아라. 아빠는 끝까지 나온다. 절대 잡히지 마라. 아빠가 너를 위해 뭐든 한다. 그러자 뒷차가 우리 바로 옆 라인에서 멈췄다. 잠시 정적? 딱 차 두 대 사이 공간만 남긴 채 그들은 진을 쳤다. 그리고 그 차의 문이 천천히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나는 심장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딸에게 소리쳤다. 지금이다. 내가 뛰어. 라고 외친 순간 딸은 울음을 삼키며 문을 밀치고 밖으로 튀어나갔다. 나는 재빨리 운전석 문을 열고 뒷차 쪽을 몸으로 가로막았다. 그들의 시선을 딸에게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병원 주차장은 하얀 조명 아래 섬뜩할 만큼 고요했다. 딸은 숨을 몰아쉬며 병원 입구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다. 나는 뒤돌아 딸을 따라가려는 순간 뒷차의 문이 완전히 열렸다. 그 안에서 두 남자가 내렸다.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오늘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예정된 회수 일정이라도 되는 듯 차분하게, 정확하게 딸이 도망간 방향과 내 위치를 동시에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 둘 중 한 명이 말했다. 아버님, 더 이상 무리하지 마십시오. 대상자는 이미 이동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 목소리는 사람이 아니라 규정 읽듯 차갑고 기계적이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내 놈들, 한 발짝만 더 움직여봐라. 딸한테 못 간다.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마치 내 존재 따위는 이 절차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듯 그들은 내가 막아서는 쪽으로 오지도 않고 딸이 도망간 방향을 향해 고개만 돌렸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따라 병원 입구를 바라봤다. 딸의 모습이 조명 아래 작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남자들이 그쪽으로 향하려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한 명의 팔을 붙잡고 바닥에 밀쳐냈다. 철컥 무언가 딱딱한 것이 바닥을 긁었다. 그 남자의 손에서 떨어진 금속 물건이었다. 나는 그게 무엇인지 보기 전에 다시 몸을 던져 두 번째 남자 앞을 가로막았다. 못 간다. 내 딸한테 못 간다. 오늘은 절대 못 데려간다. 나를 밟고 가라. 안 그러면 아무도 못 지나간다. 그러자 내가 밀쳐낸 남자가 어깨를 털며 일어나 주머니에서 작은 검은 장치를 꺼냈다. 딸은 병원 입구에서 두려움에 떨며 뒤를 돌아보고 있었다. 그 장치는 평범한 휴대폰처럼 생겼지만 아무런 버튼도 표시등도 없었다. 그 남자는 그 장치를 들고 말했다. 아버님, 이 결정은 아버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보고는 끝났습니다. 대상자는 이동해야 합니다.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나는 뼛속까지 차가운 공포를 느꼈다. 보고는 끝났다. 오늘이다. 딸의 음성 파일 속 내용이 떠올랐다. 대상자는 곧 이동 가능 상태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그 장치, 그 자세, 그 말투, 이 집단은 결코 사적인 집단이 아니었다. 결코 한 가정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 딸에게 접근한 그 남자, 그의 부모, 그리고 문서, 음성 파일,
정장 차림의 남자들. 이 모든 것이 한 줄로 연결되고 있었다. 딸은 이 집단의 기준을 충족한 특정 대상자였던 것이다. 나는 몸을 떨며 말했다. 내 딸은 너희가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가 정한 대상도 아니다. 너희가 잘못 찾은 거다. 너희가 무슨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기준은 거짓이다. 집어치워라. 그 남자는 머리를 아주 천천히 저었다. 아버님, 기준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님 따님은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선택돼 있었어요. 기록은 오래전에 넘어갔고 그 기록에 따른 절차가 지금 진행되는 것뿐입니다. 전부 예정된 일입니다. 태어난 순간 이미 선택. 그 말은 내 목을 조이는 올가미처럼 심장을 조여왔다. 내 딸이 평생 알지도 못한 어떤 기록, 어떤 분류, 어떤 조건 때문에 누군가의 대상으로 살아왔다는 것. 그 순간 딸이 병원 입구 쪽에서 작게 비명을 질렀다. 나는 뒤돌아봤다. 딸 앞에서 흰색 셔츠를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 남자는 고개를 약간 숙이며 딸에게 말했다. 아가씨, 가실 시간입니다. 딸은 뒤로 한 발 물러서며 울먹였다. 저기요. 저 누구세요? 왜 저를 왜? 그 남자는 아무 표정 없이 말했다. 대상자, 본인 확인 완료. 나는 뒷차를 막고 있던 상태에서 그 현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 남자를 향해 나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건드리지 마. 내 딸한테 손대지 마. 그리고 딸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달리려는 순간 내 앞을 막고 있던 남자가 내 어깨를 잡아 강제로 뒤로 밀어넘겼다. 바닥이 휘청 흔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넘어진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딸은 두려움으로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 병원 입구 조명 아래 그 남자의 실루엣이 딸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딸은 울부짖었다. 아빠, 아빠 제발 아빠. 나는 이성이 무너질 듯한 절규 속에서 딸에게 뛰어가려 마지막 힘을 모았다. 그때였다. 갑자기 병원 안쪽에서 경비요원의 무전기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리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주차장 쪽으로 달려오기 시작했다. 흰색 셔츠의 남자는 딸에게 손을 뻗은 상태에서 그 움직임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뒷차에서 나온 남자들도 순간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그들의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처럼 보였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전속력으로 딸을 향해 달리며 소리쳤다. 딸아, 아빠 여기 있다. 지금 뛰어. 딸은 눈물 범벅인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 딸이 내 쪽으로 뛰기 시작하던 순간 그 흰 셔츠의 남자가 순식간에 손을 뻗어 딸의 팔목을 잡으려 했다. 딸은 비명을 삼키며 몸을 비틀어 피했다. 그 짧은 순간 내 심장은 온몸에서 끌어넘쳐 미친 듯이 고동쳤다. 경비 요원들과 새벽 근무자들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뭔가 급히 작성된 보고서 같은 절차가 예상보다 빠르게 틀어졌고 그들이 끌고 오려던 이동 일정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 방해받기 시작한 것이다. 흰 셔츠의 남자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딸을 붙잡으려 했다. 그 순간 딸은 울부짖으며 소리쳤다. 아빠, 아빠 잡아줘. 나는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더는 내가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변해버리는 것 같았다. 그 남자가 다시 딸에게 손을 뻗는 순간 나는 그쪽으로 몸을 던졌다. 쾅! 몸과 몸이 정면으로 부딪히며 그 남자의 손이 딸에게 닿기 직전 그를 밀쳐냈다. 딸은 비틀거리다. 겨우 몸을 세워 다시 뛰었고 나는 주먹이 피가 날 정도로 그 남자의 팔을 잡아 비틀었다. 그제야 뒤처리 역할처럼 보이던 남자 하나가 작게 말했다. 실패입니다. 일단 철수하시죠. 흰 셔츠의 남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딸 대신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분노도 당황도 욕설도 없었다. 단지 계획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눈빛이었다. 그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아버님, 오늘은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절차는 계속됩니다. 기록은 변하지 않습니다. 대상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아버님이 방해해도 나중엔 아가씨 본인이 이동을 원하게 될 겁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나는 치를 떨며 외쳤다. 딸은 절대 못 넘긴다. 죽어도 못 넘긴다. 너희 같은 집단에게 내 딸 못 준다. 그 남자는 내 말에 미동도 없이 말했다. 아버님, 대상자는 원래부터 아버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차가 시작된 건 오래전입니다. 아버님은 그저 보호자 목록에 있었을 뿐이죠. 그 말은 칼처럼 내 가슴을 찢었다. 딸은 100% 평범한 사람이라고 믿어왔던 내 선택, 내 삶, 내 희생, 내 사랑, 그 모든 것이 어딘가의 분류표, 기록표, 대상자 명단 속에 미리 적혀 있었다는 말이었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만해요. 그만해. 내가 누구든. 너희가 뭔데? 왜 내가 어딜 가야 하는데? 그러나 그 남자는 딸의 감정을 전혀 인간처럼 대하지 않았다. 그는 딱 한 문장만 더 남겼다. 조만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변수는 정식 보고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장 차림의 남자들과 함께 뒷차로 돌아갔다. 차 문이 닫히는 순간 그들은 더 말할 필요 없다는 듯 엔진을 켜지 않은 채 조용히 우리를 응시했다. 잠시 뒤 엔진이 켜졌고 천천히 차를 움직여 병원 출구 쪽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차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자 그제야 딸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빠, 나 살고 싶어. 아빠랑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나는 딸의 머리를 껴안고 입술을 떨며 말했다. 우리 딸, 아빠가 지킨다. 세상이 다 와도, 저 집단이 다시 와도 아빠가 다 막는다. 너는 평범하게 살 자격 있는 아이야. 태어난 순간부터 누구의 대상도 아니었어. 너는 아빠 딸이다. 그게 다다. 아빠가 끝까지 지킨다. 딸은 나를 부여잡고 한참을 울었다. 그날 우리는 병원 내부에서 경비 요원들 도움 아래 새벽이 완전히 밝을 때까지 주차장 안에 있는 걸 금지당했고 안전구역 안으로 안내받았다. 그 집단은 그 후로도 몇 번 더 문자나 전화를 보내려 했지만 우리는 모든 번호를 차단했고 새로운 번호로 다시 연락 옵니다라는 문구가 떠오를 때마다 경찰과 병원 보안팀은 기록을 남겼다. 그리고 그 문서에 출처, 딸이 대상자로 기록된 이유, 그 집단이 어떤 조직인지 그 모든 것은 이 사건 이후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결국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딸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무기력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우리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음모 한복판에서 서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 그리고 마침내 딸은 그 어떤 집단도, 그 어떤 명단도, 그 어떤 기록에도 속하지 않는 온전한 나로 다시 서기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딸을 지키기 위해 나 자신이 짐승처럼 변했지만 그건 내게 남은 유일한 부모의 자격이었다. 이 이야기는 가난한 아버지가 아니라 딸을 끝까지 지켜낸 한 인간의 이야기였다.